네, 누구보다 쉽고 똑똑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달콤한 비급살롱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급살롱의 주인장으로 승격한 황윤기입니다. 자, 주식은 너무나 변동성이 또 크죠. 오늘 이번 주 내내 정말 힘든 시장 보내고 오셨을 텐데요. 주식만으로는 좀 힘들다, 부족하다. 나는 이제 보험도 한번 잘 챙겨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보험 이야기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까지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시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4일 금요일 오늘의 비급살롱에 찾아와 주신 우리 세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도 한 분의 여성분과 두 분의 남성 전문가님들이 비급살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 나눠주실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비급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4월 4일 금요일에 비급살롱 첫 번째 비급입니다. 자,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공개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 비급살롱 진행을 하면서 보험이면 보험이지 리모델링이라는 말은 저는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듯이 이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정말 크고 작은 이벤트들을 겪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 그리고 출산, 그리고 이직, 이사, 그리고 은퇴까지 여러 가지의 인생에 많은 변곡점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이 찾아올 때마다 보험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우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곧 리스크의 변화로 이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두 사람의 몫으로 나뉘지만 동시에 두 사람의 안전망도 필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 안전망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던 부분, 여기에 대한 변화도 있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혼자일 때는 간단한 실손보험 하나면 충분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결혼 후에는 배우자나 또는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보장 범위나 금액을 좀 조정을 해야 하죠. 특히 직장을 바꾸거나 새로운 직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보험이 새로운 상황을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 또한 확인을 해야겠죠.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직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아니면 자영업을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좀 어떨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자영업은 소득의 변동성이 아무래도 크잖아요. 네. 근로자처럼 산재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 대체 특약이나 또는 소득 보장 보험 등을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질병이나 사고로 일하지 못할 때 그 소득 공백을 메꿔주는 소득 보장형 보험은 자영업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험 리모델링의 핵심은 그 보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상황에 맞게 최적화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수입이 내가 늘어났다면 더 높은 보장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수입이 줄어들었다면 불필요한 보험료를 약간은 좀 줄이셔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변화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수입에도 변화가 있으면 보험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는 부분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난다면 더 높은 보험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수입이 좀 많이 줄었다. 하면은 이 보험을 좀 정리하는 것도 보험의 리모델링의 일종이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 자녀, 출산 부분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혹시 자녀분 계세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으신가요? 지금 저는 이제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는 아직 미혼이긴 네. 하지만 자녀가 태어나면은 저는 아직도 이제 아직 생기지 않은 모성애가 벌써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자녀를 위한 이 보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네. 이런 것도 리모델링이 하나가 맞나요? 그럼요. 아무래도 자녀가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의료비와 같은 돌발적인 지출이 되잖아요. 어린 자녀일수록 면역력이 약하고 병원 방문도 좀 잦아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죠.
맞아요. 영유아 시기일 때마다 오히려 이 큰 병원에 찾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다 커서 그래도 여러 가지의 병들을 견딜 수가 있지만 어린 아이일수록 이거 진짜 잘못되면 어떡하지? 어른 됐을 때 정말 크게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좀 큰 병원, 막 응급실로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자녀가 태어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의료비와 같은 돌발적인 지출인데, 그래서 실손 의료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 성장 과정에 맞는 다양한 특약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입원 등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또한 자녀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교육비나 미래의 자산 또는 필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일정 금액을 꾸준히 모아둘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의료 쪽뿐만이 아니라 지금 약간 저축 쪽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저희 막 세뱃돈 받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세뱃돈 갖고 계세요? 아무래도 저는 어머님께서 저축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그 어디 돈이 갔나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문가인데 그래도 되나요? 그땐 제가 전문가가 아니었다 보니까. 좀 나중에 전문가가 네. 되셨구나.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전문가님께서 직접 이제 아이를 낳으신다면 네. 그 아이의 세뱃돈을 모은 이 저축형 보험도 드실 건가요? 그럼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다 보니까 제 아이만큼은 지금부터 천천히 좀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특히 중간중간에 유연하게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상품들을 활용하면 아이의 유학 또는 진학 같은 이벤트에도 빠르게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필요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험을 점검하고 필요 없는 보장은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시기에 중요했던 특정 특약이 고등학교 시기에는 이게 불필요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험 리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이 나를 위한 안전망일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한 보호막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 그러면요 좀 긴급 질문인데요. 네네. 아까 말씀 중에 초등학교 시기에 중요했던 특정 특약이 고등학교 시기 때는 또 불필요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그 보험이라는 거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영유아만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납치 관련된 특약이라든지 네. 굉장히 그런 것들이 흉흉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특약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사실 고등학교까지 넘어가게 되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특약들은 거의 웬만하면은 사라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다치거나 또는 축구하다가 다치거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발목에 깁스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몇 번 하셨어요? 한 4번 정도는 해봤던 것 많이 같아요. 하셨네요. 네,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고등학생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특약들은 줄이고 이제 점차 성인이 되어가는 아이들을 위한 특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인상 깊네요. 네. 저는 이제 어떤 것들에 좀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히 이 초등학교 저학년 특히 이런 아이들한테는 납치 같은 문제를 이제 보장할 수 있는 이러한 보험 쪽의 특약이 또 있다라고 하고요. 나이가 올라갈수록 특히나 이 남아구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다가 다쳤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자, 그 다음은 또 이게 부모님들이라든지 나의 노후라든지 은퇴 이후를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은퇴 이후에 보험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은퇴 이후 시기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뭐 치매보험이나 요양보험 등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는데,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인지질환 보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가족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비책이 되는 거죠. 또 노년기에 입원할 경우에는 병원보다는 요양병원 이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때문에 입원 일당이나 요양 특약도 함께 고려를 하셔야 하는데요. 은퇴 후에는 소득원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 리모델링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인상 깊은데요.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는 이 불필요한 보험을 줄이는 것도 보험 리모델링이다라는 말씀의 일환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은퇴를 했을 때 줄여야 하는 좀 대표적인 보험들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줄이는 것들이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기에는 요양병원을 많이 입원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끌개라고 하죠. 그거를 끌고 다닌다든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질병 쪽은 사실 어느 정도는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상해나 또는 뭐 저축보험도 중요하지만 상해 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쪽은 아무래도 다칠 일이 사실 드물어요. 노인분들은 이제 상해 보험을 받을 일은 좀 없나요? 많긴 하지만 네. 상대적으로 질병에 대해서 조금 현저하게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험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반복을 하는 과정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 번에 끝내려고 하시면 끝도 없고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역효과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조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자 보험 리모델링 본격적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선 첫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첫 단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뭐 결혼도 있고 출산도 있고 자녀 교육도 있고 주택 구입도 있게 되죠. 네. 혹시 제가 그 간략한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너무 좋아요.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 일단 제 고객님 같은 경우는 실제 사례입니다. 네. 리모델링에 대한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혼을 하시고 나서 아이를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고객님이셨어요. 네. 아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셔가지고 내 아이가 점점 커가는데 만약 내가 불의의 사고를 겪게 돼서 우리 와이프나 아이에게 한 푼도 내가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발생을 하지? 어떻게 막지? 이것 때문에 저에게 요청을 주신 분이 계셨었는데 가장인 남편분께서 지금 만약 당장 사망하게 된다면 가정에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보험 상태를 보니까. 네. 그래서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총합적으로 다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일단 과하게 투자되어 있었던 특약들은 살짝은 내려두고 그리고 가장의 유고 시에 와이프와 우리 아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사망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설계를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맞춰보니까 굉장히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사하다고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을 토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업을 하는 사원이다 보니까 소개 시장이 그쪽에서 점점 여기 열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례가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고 이 가장의 책임을 더 많이 느끼신 이 사연자분께서 네. 고객분께서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만족을 하셨다라는 네네. 내용 같아요. 그러면은 전문가님께서는 아까 보셨던 이 PPT의 그 사진들이 있었잖아요. 인생의 약간 단계처럼 이렇게 6개의 사진이 있었는데 네. 단계 중에서 몇 단계에 위치해 있으세요? 지금은 아무래도 제가 좀 젊다 보니까 네. 지금은 결혼과 자녀 교육 이쪽에 조금 트렌드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 결혼과 자녀 준비 그 사이에 있으시군요.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자녀를 무조건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항상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지금 눈높이는 그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주제가 또 보험 리모델링을 갖고 오셨으니까 그렇죠. 전문가님께서 직접 이 위치에서 지금의 인생 단계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이 보험의 리모델링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아프면 안 되고. 그래서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를 하나 제가 포장을 좀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제 질병과 상해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가정에 대한 그 리스크에 대해서 그쪽으로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저희 아이가 컸을 때 어느 정도는 제가 커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금과 그리고 저축 관련해서 굉장히 그쪽이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해주신 그 고객님의 사례와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연령대가 비슷하다 보니까요. 그렇네요. 네. 되게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사실 저희가 계속 출산, 결혼, 자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최근에 많이 좀 달라졌다 보니까 네. 비혼 가구가 느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이 인생의 어떠한 변화에서 좀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곧 리스크의 변화로 좀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혼자 살게 될 경우에는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혼자 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이 실손보험이 가입이 잘 되어 있는지 또는 만약에 제 또래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20, 30대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린이 보험이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것 두 가지를 굉장히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20, 30대인데 어린이 보험을 체크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어린인가요? 어른이 보험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아, 또. 네네. 네. 어른이. 네, 어른이 보험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보험 같은 경우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일단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길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혼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아플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과 어린이 보험 같은 이 두 가지 보험들은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혼에 대한, 비혼 가구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바로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참고로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까지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비급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두 번째 비급 공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비급 공개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혈관 질환 보험이 나타나 있네요. 저희가 사실 어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던 주제인데 그만큼 요즘에 이 혈관 질환 때문에 고통받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주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많은데요. 그래서 많이들 암보험과 함께 혈관 질환 보험도 필수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특약은 뇌혈관, 심혈관 관련 특약인데요. 흔히 뇌졸중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같은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뇌혈관 이런 이 뇌 질환 때문에 사망하셨다든지 지금 뭐 아프시다 이런 이야기들은 주변에서 종종 들리는 터라 아무래도 좀 우려가 커요. 근데 이 보험들을 살펴보면은 뇌출혈 진단비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보험에 내가 가입한 보험에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저희가 다 보장받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질환 관련 특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뇌와 심장 관련 진료 인원은 매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더 이상 혈관 질환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입한 보험에 있는 뇌, 심장 관련 특약은 과연 혈관 질환의 모든 부분을 보장하는가 그 부분을 잘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혈관 질환에 대한 특약은 크게 진단비와 수술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단비는 해당 질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1회에 하나여 지급을 받는 특약이고 수술비는 보험사마다 약관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을 진행할 때마다 지급받는 특약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뇌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와 수술비는 어떤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뇌혈관 질환의 보장 항목에 따른 분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에 따라 각각의 보장 범위가 다르죠.
보험을 가입하신 후 수령하신 증권을 보시게 되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등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텐데요. 만약 내가 뇌출혈 진단비만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어느 날 A씨는 갑자기 안면에 근육이 마비가 되는 것 같고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시야 한쪽이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다행히도 병원에서 응급 이송이 되어 위기는 넘겼다고 합니다. 병원에서의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뇌경색이었고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뻔했다라고 하셨습니다. A씨는 문득 몇 년 전 지인을 통해 가입한 보험이 생각났는데 가입 당시 뇌와 심장 관련 질환도 보장이 된다 들었어서 퇴원 후 바로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의 느낌을 봤을 때는 아마 보장을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너무 무서웠던 게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A씨가 안면의 근육이 마비가 되고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시야 한쪽이 안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뇌경색의 증세인가 봐요? 네, 기초. 그런 거. 아무튼 저는 보장 못 받았으니까 여쭤보셨겠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가입된 특약이 뇌출혈 진단금이었고 이 뇌출혈 진단금에는 뇌경색인 I63 진단 코드는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뇌, 심장 관련 특약이라 해서 모든 질환은 다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각 특약별로 보장하는 질환이 다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비급살롱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요. 보험 가입할 때 특약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혈관 질환 보험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특약들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가져가야 보상을 잘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특약들 준비하면 좋은가요? 네, 과거에는 뇌졸중, 진단비까지만 준비하셨어도 충분했다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뇌출혈보다는 기타 뇌혈관 질환에 해당하는 뇌동맥류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꽈리를 틀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게 되어서 이런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특약별로 보장 범위가 다른 것은 심장질환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질환 또한 크게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특약으로 급성 심근경색 특약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보장 범위가 다르게 분류됩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협심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제 방송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아마 심장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협심증이 어떤 증세인지는 알고 계실까요? 어떤 증세인지는 아마 표현하기로는 약간 심장 쥐어짜는, 그러니까 심장이 굉장히 아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협심증은 흔히 가슴을 쥐어짜는 느낌, 가슴이 쎄하다라는 통증을 느끼는데요. 우리의 심장은 세 개의 관상동맥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동맥경화증, 혈전증, 혈관의 수축 및 연축 등의 여러 원인에 의해 세 개의 관상동맥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협착이 일어나는 경우 심장의 혈류 공급이 감소하면서 산소 및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심장 근육이 허혈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보셨듯이 최근 협심증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답을 드리자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입되어 있다면 지급받기가 어렵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가입되어 있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만약에 협심증을 걸렸다는데 내가 지금 보험을 갖고 있다 했을 때 이 보험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입이 되어 있으면 지급을 못 받고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가입이 되어 있으면 지급을 또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특약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이 보험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요. 이 혈관 질환이 또 굉장히 무섭잖아요. 무서운 이유가 아픈 것도 있겠지만 치료비가 좀 많이 든다는 게 또 무서울 것 같아요. 치료비가 좀 어떻게 드나요?
네, 뇌경색, 뇌졸중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3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발병 기준 4시간 30분 내에는 혈전용해 치료제를 투약하게 됩니다. 혈전용해제란 혈전 곧 피딱쟁이를 녹여주는 역할로 배관이 막혔을 때 락스를 부어 머리카락을 녹이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신데, 그런데도 애석하게도 약물을 사용했으나 혈전이 잘 녹지 못하는 경우 사진처럼 아주 조그마한 철사를 막힌 혈관까지 집어넣어 길을 열어주는 시술을 합니다. 이것을 풍선 확장술 또는 스텐드 삽입술이라고 하는데요. 제 주위에도 스텐드 삽입술을 하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시술 비용은 약 1,000만 원 정도고 추후 치료비까지 생각한다면 연간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혈관 질환을 말씀해 주셨는데 연간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아유, 3천만 원이 옆집 강아지 이야기도 아니고 너무나 많이 드는 내용인데, 그러면 다른 건 어떤지 한번 여쭤볼까요? 뇌경색의 질병 같은 경우는 치료비가 얼마나 드나요? 아까 살펴봤던 협심증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협심증의 경우도 스텐드 삽입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협심증이 심해 심근경색까지 진행되어 혈관이 괴사가 돼버리면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은 상당히 중대한 수술이고 이미 혈관이 괴사되었기 때문에 팔 혹은 다리에서 사용 가능한 혈관을 절제하여 심장으로 이식하는 수술과 동시에 괴사된 혈관에 새 길을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이러한 관상동맥 우회술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약 3,300만 원의 치료비가 든다고 하며 이후에 3,300원이네요. 네. 이후 치료비까지 생각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3천만 원 그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드는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꼭꼭 들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른 부분들 혹시 수술비는 어떻게 지급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예시로 2가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외의 혈관 질환을 전체로 본다면 수술 부위와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요 뇌, 심 질환의 평균 수술비는 약 1,800만 원 정도이며 이후 치료비까지 고려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혈관의 장기와 같은 한 부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수술에 1회로 한정되지 않고 다회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질환 관련 보험을 준비할 때에는 진단 시 1회만 지급하는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수술을 진행할 때마다 지급되는 수술비도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술비도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암, 뇌, 심장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중요한 장기다 보니까 중대질병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정특례 제도라고 하여 치료비 부담이 많은 중대질병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치료비의 95%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암 산정특례와는 달리 뇌와 심장 관련한 질병은 30일 한도 1개월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한 달 이후 다시 문제가 생긴다면 산정특례 제도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술비를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입장입니다. 나라에서도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기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진단이 있어야 수술을 하기 때문에 진단비를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추기는 한데요. 보험료의 가성비 그리고 치료비 같은 거를 고려를 해봤을 때 수술비도 필수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또한 최근에 많은 보험사에서 이러한 국가의 산정특례 제도를 이용하여 산정특례 대상자가 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혈관 질환이나 가족력이 있거나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산정특례 진단비 특약까지 같이 준비하신다면 더욱 든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꼭 짚고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산정특례 진단비라는 단어가 또 나왔는데 산정특례 진단비 특약 이거 어떤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보험사마다 약관에 지정된 내용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산정 특례 진단비라는 말 그대로 산정 특례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단비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하지만 산정 특례 진단비의 경우 연간 1회씩 지급하기 때문에 매년 산정 특례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매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와 수술비를 준비하고 나신 이후에 산정 특례 진단비까지 준비할 수 있다면 혈관 관련 보장으로서는 걱정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를 준비해 주신 이후에 이 산정 특례 진단비 방금 설명해 주셨죠. 이 산정 특례 진단비까지 준비를 하면은 이 혈관 질환 보험은 그래도 우리가 100점짜리 보험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급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세 번째 비급 공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비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 다시 한번 나와줬고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걸리는 병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가입이 돼 있어야 할 보험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암보험 내용은 조금 더 다르더라고요. 맞나요? 네, 좀 더 자세하게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암보험의 준비의 중요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그 암보험은 사실 저희가 많이들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암은 거의 다 최소한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죠? 맞습니다. 네. 하지만 예전에는 암보험 특약의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입원비 정도만 구성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요즘 암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실손 의료비와 암 진단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암 환자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란 암 환자 산정특례입니다. 국가에서 환우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05년부터 시행돼서 치유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사항을 근거하여 5년간 본인 부담금 5%가 적용됩니다. 종료 시점에서 재등록이 가능하고 희귀 중증 난치 질환 판정을 받고 4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고가의 표적항암, 면역항암, 요법은 비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한 진통제와 각종 재활 비용도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생계를 위한 수단도 보호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네, 암 환자 산정 특례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국가에서 또 이 암 환자들을 지원해주는 제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주다 보니 모든 치료를 다 보장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표적항암 그리고 면역항암 요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인데 이런 부분들은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좀 다른 부분들을 채워줘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암 환자분들이 보통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지가 좀 중요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치료 방법 이용하시나요? 요즘 대부분의 암 환자는 통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암 수술을 받더라도 예전과는 다르게 입원 기간이 짧습니다. 통원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다면 실손 의료비에서 통원 항목으로 지급이 되지만 20에서 30만 원 전후로 보장 한도가 적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의료 기술이 발달로 표적항암, 면역항암, 양성자, 그리고 중입자 치료 등등
부작용이 적고 완치율이 높은 새로운 치료 방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비급여 암 치료에 해당되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해야 하거나 고민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걱정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암보험 준비를 잘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만약 앞서 말씀드린 비급여에 해당되는 새로운 치료법들로 항암 치료를 받아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고액의 치료비를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으니까요. 네, 결론적으로 지금 비급여인 암 치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암보험을 굉장히 잘 들어둬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잘 준비해둬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든 암보험도 잘 준비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흔히 알고 있는 암 진단비는 보험료가 비싸게 측정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만큼 보장 금액을 설정하면 납입 비용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암 진단비보다 저렴하게 선택할 수 있는 항암 치료 특약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암 수술 전후로 항암 치료를 받거나 수술 없이 항암 치료만 진행하는 분들도 많다 보니 요즘은 예전처럼 암 진단비만 늘리는 것이 아닌 요즘 나온 항암 특약들로도 준비를 하셔서 생활비와 치료비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암보험을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에도 여러 세대가 나눠져 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거는 처음 나온 내용이에요. 얼마나 어떤 세대로 나눠져 있나요? 지금 현재 1에서 4세대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1세대는 화학 항암 치료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 항암 치료제는 치료 과정에서 암 세포와 주변의 정상 세포 모두 공격해서 파괴하는 치료법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구토와 설사, 탈모, 발열 등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2세대 표적항암 치료제입니다. 암 세포만 표적으로 잡아서 공격하고 파괴하는 방식이다 보니 1세대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암 세포가 약물에 내성이 생겨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할 경우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고 모든 암에 대해서 항암 치료제가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암에 대해서만 치료가 가능하며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암에 대해서 표적 인자가 있는 환자들에게만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1세대 그리고 2세대까지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1세대와 2세대에는 단점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3단계, 3세대는 좀 어떨까요? 3세대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 치료인데요. 면역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암 세포가 인체의 면역 체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여 암 세포를 더 잘 인식하고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1, 2세대의 부작용을 보완한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면역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특정 단백질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으면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이 활성화돼서 자가 면역 질환과 유사하게 면역 세포가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3단계에도 역시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면역 세포가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부작용은 좀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4세대는 뭔가요? 마지막으로 4세대 치료법은 바로 꿈의 암 치료라 불리는 중입자 치료입니다. 탄소 입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양성자 치료에 사용되는 수소 입자보다 12배 무거운 탄소 입자를 가속시켜 암세포만 표준에 파괴하는 최신 치료 기법입니다. 이미 일본이나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작년 연세암병원에 처음으로 도입되어서 치료받고 암종이 사라진 첫 환자분이 나오기도 했죠. 현재는 전립선 암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 암종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치료 기간은 1회당 20분 내 짧고 기존 항암 방사선 치료보다 2에서 3배 정도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면서도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다는 점, 완치율이 높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전체적인 치료 비용이 총 5,50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비급여 항목이라 전액 환자가 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다가오겠죠. 맞아요. 예. 사실 비용은 표적암 치료부터 중입자 치료까지 전부 공통된 문제입니다. 현재 2세대 표적항암 치료 중에서도 비급여에 등록된 약물들이 매우 많습니다. 국가에서도 항암 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 표적항암 치료를 받고 사용한 약물들이 비급여에 해당된다면 산전특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환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암 진단비와 실손 의료비로만으로는 한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 암보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장 좀 인상 깊게 남는 게 중입자 치료인데요. 이 중입자 치료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최대한 없고 받는 치료 시간도 20분 내외로 굉장히 짧고 완치율도 높은데 비싸잖아요. 근데 또 비급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입자 치료 말고도 지금 2세대부터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러면요, 알려주셔야겠죠. 이 비급여에 해당하는 것들은 저희 어떻게 준비하나요? 비급여에 해당되는 것들은 종합적으로 정리드리자면 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아직도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법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이제 보험을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항암 치료를 받는다면 이 중에 어떤 치료를 받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 특약들을 준비해 드리는 것을 추천드리며 암 진단비와 금액을 조정하면서 충분히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문가님께서 실제로 고객님들의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비급여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이 보장을 좀 잘 받은 사례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표적항암의 중요성을 앞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제 실제 고객님께서 기존에 그냥 암 진단비만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암 진단비로는 생활비로 조금 많이 비중을 높이시고 그 치료비, 표적 치료비는 이제 많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해서 네. 이제 가지고 계셨다가 이분이 건강검진을 받던 중에 유방암종으로 악성 종양 의심 소견이 발견돼서 재검사를 병원 측에서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유방암 1기. 그래도 아이고. 비교적 빠르게 확인하셔가지고 다행인 케이스였는데 병원 측에서 검사를 해보니 항암 치료가 가능한 인자가 확인되어서 진단을 받고 소견받게 돼가지고 제가 가입을 권유드렸던 표적항암 치료비를 5천만 원 가량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5천만 원이나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암에 대한 제가 사례를 여쭤봤으니까요. 다른 분들께 다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혈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셨던 좀 성공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청구 사례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방금 앞서서 급성 심근경색만 가지고 있다면 다른 보장들은 추가적으로 받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진행했던 사례 중에 60대 어머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근경색만 진단비만 갖고 계셨던 분이셨는데 저와 3번 정도의 상담을 가지고 저를 믿고 그 심장 모든 질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하나 준비해줘라고 하셔서 이제 시작했던 보험인데요. 네. 이분께서 딱히 심장에 이상이 있으셨거나 하지는 않으셨는데 자녀분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다가 부정맥 의심 질환을 받아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부정맥 코드가
진단 코드가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로 청구 요청을 하셨는데 1,500만 원의 진단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다라고 오. 말씀하셨었습니다. 또 극찬을 들으셨네요. 5천만 원, 1,500만 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 이제 빠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도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 질 수 없다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리모델링 사례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금액으로 산정이 되나요? 금액으로 5천만 원을 이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치자면은 조금 더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어, 좀 생각을 하는데 네, 말씀해 네. 주시죠. 일단 똑같아요. 리모델링 사례는 동일하고요. 이분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표적 항암이랑 굉장히 비슷한 사례였습니다. 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족 전체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저에게 요청을 하시고 리모델링을 요청을 하신 분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을 저로 인해서 새롭게 가입을 하시고 나서 진단비를 새롭게 가입하시고 나서 기존에 가입되었던 보험들도 굉장히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살릴 것들은 일단 살려놨어요. 네. 당연히 필요한 거는 죽이면 안 되겠죠. 네. 필요한 것들만 살려놓고 근데 거기에서 앞서 제가 암 진단비랑 비슷하다라고 했잖아요. 암 진단비를 제가 암 진단을 받게 되셔가지고 암 진단비를 받게 되셨었는데 이분이 그 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납입 면제라는 특약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건 뭔가요? 납입 면제라고 하면은 암, 뇌, 심 이런 중대 질환들이 있죠. 네. 중대 질환에 걸렸을 때 더 이상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특별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로 인해서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보험료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입 면제까지 저를 인해서 받게 되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는 1억 보험료가 됐을 나왔어요. 거예요. 네. 실제로 1억 가까이 되는 보험료가 있으셨는데 이거를 보험사 측에서 요청을 하니 납입을 전액 면제를 시켜줬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약간 1억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보험의 이 포트폴리오를 되게 잘 구성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네요. 보험 그렇죠. 리모델링이. 네.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이 암보험이 다른 보험에 비해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이제 일상생활에 다시 복귀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암보험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 뇌혈관 질환은 복귀하기가 쉽나요? 그것도 이제 복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혈관이다 보니까 한번 상하기 시작하면 그 혈관을 다시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은 암보험을 가입할 때 이 고객분들이 가장 좀 주의해야 할 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려도 좋아요.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리모델링 사례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암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고객님들께 이 방송을 보시는 고객님들이 계신다라고 하시면 네.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설계사분들은 고객님이 요청하시는 뭐 암보험을 가입을 시켜드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고지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가 이런 약을 먹고 있어 또는 몇 년 전에 내가 용종을 뗐어 아니면 선종을 제거를 했어 이런 거를 하셨을 때 거짓 없이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야 한다라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 설계사들은 고지 의무 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지 곧대로 고지를 하고 보험 그 상품을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나중에라도 그 보험금 청구를 할 일이 생겨서 암 진단을 받게 돼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대로 알고 있는 대로만 받았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너 그 기존에 용종이랑 선종된 게 있는데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발생하는 순간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런 고지 의무에 대해서 거짓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렇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당뇨약을 먹고 있다거나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거나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거짓말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진단비는 당연히 나갈 수가 없겠죠. 보험회사는 신뢰로 이어져 있는 관계이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어떻게 한 푼이라도 안 주려고 하는 회사예요. 저희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한 푼이라도 많이 받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 너무 꿈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고지의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비급살롱 진행하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지금 암보험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혈관보험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나한테 가장 맞는 보험을 찾고자 회사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일단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의 보험사가 단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상호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이 사는 라이프 스타일도 다 다르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도 다르기 때문에 설계사들이 원하는 기존 그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험회사들을 여러 개 쪼개가지고 가입을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또는 이 보험회사는 이 보험회사보다 A라는 회사보다 조금 더 보험료가 비싸. 그렇다라고 하면은 B 회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저렴한 회사를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겠죠. 오. 결국에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결국 가성비거든요. 네. 가성비 있게 가입을 해서 이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타가게끔 도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설계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A, B, C, D 회사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놓고 봤을 때 그중에 가장 저렴한 회사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저렴하면서도 보험금을 굉장히 많이 타줄 수 있는 회사들을 소개시켜 주는 게 설계사의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의무는 아니겠지만. 네. 너무 멋진 또 설계사의 그 마음가짐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 이야기 쭉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세 번째 비급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들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입니다.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